지금부터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가족과 자금 거래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도부 선출을 통해 전열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가족, 특히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고교 시절 작성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교생 신분으로 쉽지 않은 이력이 또 드러난 건데요. 김 후보자 아들은 고3 시절 반년 넘게 홍콩의 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한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한 글입니다.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저자 경력을 쌓았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표시한 학교는 설립 110년이 넘은 국립대로 아시아 최고 수준 명문으로 꼽힙니다. 김 씨는 인턴 기간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9월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김 씨가 나온 고교 측은 해외 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하더라도 휴학을 허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대학에서 인턴하겠다 하면 휴학 같은 거 용인해주고 이럴 순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중국 관련 연구자들은 홍콩 대학에서 한국 고교생을 인턴으로 쓴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님이 인턴을 구할 때는 대학생을 구하죠. 고등학생이 아니고. 김 씨는 세대 간 학습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분석 저널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김 씨를 인턴으로 받은 교수는 홍콩대를 거쳐 현재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근무 중입니다. 고교생 대상 인턴십에 대해 해당 교수와 홍콩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측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가 올렸던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는데 김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입법 활동이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된 바 없고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건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적 채무는 세금 납부에 썼고 대출을 받아 모두 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3 시절에 홍콩의 한 명문 대학에서 연구 인턴을 하면서 교수와 공동 저술까지 했다. 저희 리포트에서 봤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휴학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저것이 만약에 특별히 본인의 대학 진학에 필요 없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올린 글이기 때문에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고를 나왔기 때문에 국제고에서 그 모든 그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등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말씀을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자, 첫 번째로 홍콩 관련해서는 인턴과 공동 저자 이 부분 저게 또 많이 들어봤던 부분이죠. 외국 대학에 진학하거나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뭐 조국 전 장관의 자녀분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결과로서 입법으로 이어졌다,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 이런 어떤 성과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경험했지만 해외 대학에서 이걸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부인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죠. 지원서에만 기재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준 적이 있는지, 띄워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사실 확인을 거치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확인해 줄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저 글을 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공동저자의 실적 내지 인턴십을 했다는 이 실적들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지 여부는
대학이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확인하기가. 예, 이 아들 김 씨는 기재된 인턴 기간 동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나온 고등학교 측에서는 해외 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하더라도 휴학을 허용하진 않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야당의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있다고 하면 자료도 성실하게 전 제출하는 게 맞다라는 예.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있었냐 없었냐. 그럼 예. 아빠 찬스가 이렇게 뭐 논문을 썼다든지 법안을 발의했다든 것이 이런 것이 아빠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실적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사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본인이 뭐 대학 교수이고 뭐 고위 공직자이고 이런 스펙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대학 입시에까지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 다른 학생들과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앞선에서 출발했다는 게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는 어쨌든 아들이 법안 발의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동들은 대학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내가 오해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밝힌 상태이고 이 법안 발의 같은 경우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여러 가지 청원, 입법 청원이라는 걸 받기도 하고 또 이 그 민원 같은 경우 접수를 하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관련된 부처와의 질의를 통해서 아 이건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게 발의가 되는 것이고 소위에서부터 아니면 국회 본회의까지 이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본인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해당 국회의원이 김민석 아들과의 어떤 단체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될 것이 없고 또 만약 활용됐다 하더라도 이 과정 절차가 김민석 의원과 크게 해당이 없다면 이조차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입법 네. 관련해서는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소개가 있어야지만 입법 청원이 가능해요. 예. 국회의원이 소개가 있거나 또는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제 입법 청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을 거쳐서 했거나 아니면 김민석 의원이 다리를 놔서 아는 의원을 통해서 했거나 뭐 사실은 아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분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김민석 의원이 내가 소개를 했다라고 하시면 될 일이고 이런 데까지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으로 얘기하실 가능성은 적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이 국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입법의 구체적인 그 어떤 법조항까지 만들어서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취지의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좋다 평가받아서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동아리 활동 내역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너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른바 무임승차나 교육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 돈 문제 관련돼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요일쯤에 본인이 상세하게 인터넷상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의혹이 한 3가지 정도가 제기됐는데 네. 그 의혹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정확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밝힐 만한 객관적 정황은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실제 본인이 내가 거짓말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홍콩 관련돼서 이게 제가 사실 좀 과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학교, 코넬 대학교 등 외국 대학에서는 입시 자료를 외부로 보여주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않는, 네. 이건 지난번에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에도 확인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다소 이례적인 정황들만 보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청문 과정에서 국회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제시할지 정황적 증거를 제시할지를 보고 나서 입장을 아마 총리 후보자께서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청문회를 살펴봐야겠네요.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인사와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좀 있으면 제가 SNS에 올릴 거예요.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이 SNS를 통해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그런데 모두 완납을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치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지난 총선 때 직전에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은 완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돈 거래 부분과 관련돼서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전에 뭐 강모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부분을 저희가 탓하는 건 아니고 뭐 하루에 9번에 걸쳐 1,000만 원씩 빌렸다 다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저게 인정을 해준다면 지금 이분이 그 세비가 있을 거 아니야. 월급을 받습니다. 예. 2020년도에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죠. 근데 2019년도까지 그때까지는 9천만 원 정도를 갚아요. 추징금을.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매년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씩 갚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보고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씩 갚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세비를 거의 다 거기에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예컨대 생활비를 하나도 지출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본인이 뭔가 인풋이 있어야지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세금을 다 냈다면 이게 돈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아들에 대한 학비는 뭐 아들이 또 어머님이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해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들에 대한 학비도 1년에 1억 정도 든다는 거니까 그건 뭐 해명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사단법인을 꾸려서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밝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7억 정도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약간의 정치자금을 받는 통로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도 청문회 과정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너무 떳떳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에요. 이 김민석 후보자께서 검찰의 뭐 정치보복성 수사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타겟시팅이 되어서 받았다. 아니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께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비 말고 돈을 들어올 데가 없는데 뭐 채무 상환이나 자산 증식이 조금은 미심쩍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그런 지적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도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예. 제가 재산 내역을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가 빚이 거의 뭐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그 추징금을 상환하는 데 썼던 것이고 그 나머지는 생활비는 또 배우자가 벌어가지고 같이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배우자도 지금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충분히 소상이 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15대 국회 그러니까 96년도에 32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야말로 네.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래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21대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거의 한 18년 동안을 정치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러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사실 이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대충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 10몇 년 동안은 사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거의 없어진 정치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네. 사실 잊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경제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경제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을 수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갚아 나간 것이고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소액이지만 꾸준히 갚아서 추징금도 완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채무도 결국 어쨌든 간에 올해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김민석이 제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라고 지금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채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변제가 된 상태에서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도 일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사실 이렇게 너무 큰 금액도 아닌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고에 좀 시달렸던 이 과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9명이잖아요. 1,000만 원씩. 네. 그다음에 강모 씨는 아직도 뭐 4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고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게 빌려준 게 아니고 차용금으로 저희가 그 포장을 했지만 실제는 정치자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 예금이 6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본인 예금이 6천만 원인데 빚을 왜 일부 안 갚았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빚이 아니고 원래 그냥 차용증은 썼지만 이게 실제 빚이 아니고 그냥 정치자금으로 준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일단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좌관 생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재산 신고도 제가 같이 관여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것을 안 갚으려고 했고 어떤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재산 신고 내역으로 개인 간의 채무로 남겨둘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현재 대출을 통해서 상환이 된 상태다.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네, 뭐 금년간에 추가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슈를 좀 살펴보면 차명 대출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정상황실장에 민변 출신의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뭐 이른바 검찰 출신 나가고 민변이 들어왔다. 뭐 법률권에서 파워게임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낙마할 사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명의신탁 관련돼서 여권 수뇌부가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입장을 표변한 것이라 그러면 이제 파워게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민정수석이 낙마한 이후에 여권에서 보인 반응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약간은 이제 안타깝다, 뭐 옹호해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소 공격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저는 이제 송 변호사의 인사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송 변호사가 인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실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작은 비서실장 정도로 국정상황실에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네. 그 모든 정보가 모이는 것도 있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기겠다 해서 30명 정도까지 아마 늘릴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상황실장이라는 분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실제 송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접점이 많은 분은 아니에요. 2017년도에 정계 입문했듯이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분이 뭐 통상전문가로서 FTA 영어 번역문에 약간 오류를 발견해서 상당히 공이 큰 분이죠. 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국정상황실장에 맞는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오게 된 그 경로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의외의 인물이고 이 의외의 인물이 온 시점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밀려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여권 내부에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참여연대와 민변 세력이 다시 약간의 그 권력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일반적인 그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 세력하고 네. 이런 이제 관측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편가르기가 심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면 친하다고 뭐라고 하고 안 친하다고 뭐라고 하고 또 외교는 자주파니까 뭐라고 하고 동맹파니까 뭐라고 하고 민변이니까 안 되고 또 검찰 출신이니까 안 되고 판사는 또 우리 법이니까 안 되고 아니니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임기 초반에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당 때도 똑같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4선 서용교 의원을 꺾고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 선명성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친명은 김병기 의원에게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두 분 다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선발을 마쳤던 지도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사이가 둘 다 맞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서영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일 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또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윤석열 정부를 최전선에서 공격했던 야성이 있던 국회의원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의 공격력이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 다소 민주당 의원들께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당원들에게 인지도는 얻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병기 의원이 이 국정원 출신으로서 수석 사무부총장을 하면서 당의 살림을 맡아가지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일처리가 상당히 조용하고 튀지 않고 깔끔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두 분 다 훌륭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다른 데 쓰임이 있을 것 같고 김병기 의원이 조용한 리더십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 어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네. 취임 일성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세력 척결을 1년 안에 하겠다. 하시니까. 그다음에 뭐 특조위를 만들어서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는 원래 원내 전략은 워낙 다수당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데 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대선을 갖다가 중간 평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는 50%를 대통령이 득표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과반을 득표 못했다는 것을 민주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인식을 하고 야당과의 수기 과정을 제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 저렇게 지금 의석수대로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보를 계속하겠다. 이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상당히 부담되는 원내 전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성원, 송원석 의원의 2파전이 치러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